봅시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삼국과 가야의 문화사를 좀 공부하도록 할 건데, 학습 목표를 좀 보도록 합시다. 학습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삼국의 경제정책과 경제생활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삼국의 식민지의 특징과 사회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삼국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다양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시간 하도록 할 건데, 세부적으로 보면 삼국의 경제, 사회, 그다음에 학문, 그다음에 사상 이런 거 좀 오늘 시간에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삼국의 경제 봅시다. 경제. 이제 매 시대마다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경제를 발전시키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는 뭘까? 이번 정권에서도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 이유는 대략 이렇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국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고, 이 확충된 재정을 바탕으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렇다면 조선시대 경제, 그 다음에 고려시대 경제, 그 다음에 통일신라, 발해의 경제, 그 다음에 삼국시대 경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역사시대에서 경제라 하면 우리가 주로 뭘 배웠냐면 이런 거 배웠어요. 토지제도, 그 다음에 수치제도,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왜 이런 토지제도와 수치제도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걸까? 특히나 토지제도, 그 다음에 농업기술력, 이런 거를 중점으로 공부를 했냐면, 이 시대가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농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국가, 또는 농업을 경제 근간으로 하고 있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농업을 발전시켜야지 경제가 발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농업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주로 뭐가 됩니까?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 거지. 그럼 농업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였을까? 크게 선생님이 세 가지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토지 면적을 늘리는 거고, 두 번째는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고, 세 번째는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거다. 이게 이제 농업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인데, 첫 번째, 토지의 면적을 늘리는 거는 각 시대별로 토지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주로 개간이라든가 간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토지 면적을 늘리는 건데, 이거는 조금 시대적 특징은 없어요. 시대별로 그냥 토지 면적을 늘리는 거지. 그런데 이제 시대적 특징이 나올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번째와 세 번째, 즉 농업 기술의 발전과 농민 생활 안정. 이거는 각 시대별로 조금 특징이 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농업기술의 발전과 농민생활 안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토지제도라든가 수지제도는 왜 배우는 걸까? 결국 높아진 농업 생산력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왜 농업 생산을 늘리는 거예요? 그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수치 제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즉 세금이 어떻게 거치게 되는지. 두 번째는 토지 제도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크게 고려시대 토지제도, 그다음에 조선시대 토지제도, 즉 전시가와 가정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 근데 이제 전시가와 가정법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관리를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관리, 공무원들. 즉 공무원들이 나란 일을 한 대가를 주는 게 가정법과 전시가란 말이에요. 왜 토지를 줬을까? 지금은 공무원들에게 토지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뭘 줍니까? 월급을 주죠. 월급. 그럼 그 월급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우리 세금에서 나온단 말이야. 즉 우리가 세금을 내면 국가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무원들 월급을 주는 거지. 이 당시에도 공무원들에게 세금을 줬어요. 관리들에게. 아니, 월급을 줬단 말이야. 근데 그 월급을 어떻게 주냐면, 기본적으로 월봉이라 해서 뭔가 달달이 주는 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좀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결국 이 시대에도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관리들에게 복무된 대가로 돈을 주는 건데, 이 시대의 세금은 주로 뭐냐면 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쌀을 걷어진 쌀을 바탕으로 그거를 관리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이게 귀찮기도 하거니와 운반하는 과정에서 쌀이 어떻게 됩니까? 이탈이 많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국가는 묘수를 하나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백성들에게 걷어서 관리에게 줄 거 중간에 유통마진을 없애버리고 관리와 농민을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주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뭡니까? 전시가와 과정법이에요. 즉 어차피 농민들에게 걷어서 관리들에게 줄 거면 바로 다이렉트로 농민들이 관리들에게 주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전시가라 가정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제도 살펴보다 토지제도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가 발전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삼국시대 경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삼국시대 경제제도, 즉 수치제도가 있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세금을 징수하는 거야. 크게 뭐가 있냐면 조세, 즉 곡물과 포로 징수하는데, 곡물은 이제 쌀입니다. 포는 옷감, 이걸로 징수하는데, 주로 어떻게 징수하냐면 호당이지. 집집마다 부과합니다. 집집마다. 근데 집집마다 좀 재산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중하로 나눕니다.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누는지. 공납, 특산물을 납품하는 거고, 징수하는 거고요. 역, 노동력을 증발하는 겁니다. 15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노동력을 증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로 가기도 하고, 성가구 수리하기도 하고, 관청의 건물을 수리하기도 하고, 그다음 아까 전에 봤던 국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간이라든가 간척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한 노동력을 증발하게 되는 거죠. 삼국시대에는 조세, 공납 이쪽에 역의 비중이 좀 컸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토지 생산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조세라든가 그다음에 공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동력을 증발하는 역이 좀 비중이 좀 컸고,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 넘어오면서 토지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역은 조금 축소가 되고 조세와 공납이 상당히 중요한 수치제도 등의 하나로 등장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낮은 생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 삼국시대에는 이런 걸 실시합니다. 첫 번째, 철제 농기구를 보급하고요. 우경을 정리하고, 우경은 뭐예요? 소가 밭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조수지를 축제하고, 그 다음에 황무지를 객관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가 이루어집니까? 생산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런 농업정책 이외에도 상업정책도 있었어요. 상업정책. 우리가 경제생활이라 하는데, 첫 번째, 물건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물건들은 주로 누구와 쓰냐면 관청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관청수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민간인들이 필요한 거는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가 만드는 거지. 아니면 문물교환 형태로 이루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시장도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 시장은 주로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수도 근처에 만들어져요. 왜 수도 근처에 시장이 만들어질까? 기본적으로 시장이란 거는 누가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 당시에 누가 사는 사람이냐면 일반 백성들은 물건 안 산다고. 왜? 돈이 없으니까 문물 교환을 한다고. 주로 옆집에 좀 빌리던가 뭐 그런 거, 옆집에서 이렇게 한다거나, 옆집이랑 이제 문물 교환 한다거나 그런단 말이야. 그럼 주로 누가 물건 사냐면 귀족들이라든가 아니면 관리들이라든가 이런 지배층들이 물건을 주로 사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 살아? 주로 수도 근처에 살지. 그렇기 때문에 수도 근처에 시장이 개설됩니다. 특히나 신라 같은 경우는 경주에 동시라는 게 개설되고, 이 동시라는 게 상당히 컸나봐요. 시장이 동쪽에 있다 해서 동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독 관청으로 동시전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서시도 만들어지게 돼요. 통일신라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공무역이라는 게 형성하게 됩니다. 공무역이 국가 단위 무역. 민영 수공은 많이, 민간의 그런 무역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 단위의 그런 공무역들이 많이 성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삼국의 경제 사료를 보면, 고구려 같은 경우도 지금 뭡니까? 포목 오필과 곡식 오섬의 인세를 낸다, 즉 세금을 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인의 경우 유인은 뭡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3년에 한 번씩 10사람을 합쳐 가는 배 한 피를 낸다, 이렇게 되고, 즉 토지세입니다. 토지세 같은 경우는 상호가 1성, 그 다음에 7만, 그 다음에 하호가 5만, 즉 상중하야, 재산 정도에 따라서 좀 차등을 뒀다. 백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신라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제 같은 경우는 저 뒤쪽에 보면 한수 동북의 불약에서 15세 이상의 장정을 징발하여 위례성을 수리했다. 이게 역이죠, 역. 네. 마지막 역 하나 볼까요? 삼국의 경제활동. 주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여기서 이어진다고요? 이런 식으로 수도 근처에 시장이 만들어지더라. 그 다음에 당황성 같은 경우는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이제 국제 항구로 많이 발달하게 되죠. 당황성.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